네, 이번 재보선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재보선에 있어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굉장한 신경전이 세졌습니다. 지금 민주당, 혁신당 사무총장들이 모여갖고 각각 간담회를 하고, 조국 혁신당은 이제 부산 금정구에서 단일화 요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신경전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 단일화 방식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100% 여론조사를 하자, 조국 혁신당은 공개 토론을 하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 조국 혁신당에게 좀 한마디 좀 해주고 싶어요. 저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절대 분열돼서도 안 되고, 조국 혁신당을 민주당이 외면해서도 안 되고,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을 라이벌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바로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국 혁신당을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말씀 들어보시고, 조국 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조국 혁신당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영광이랑 곡성에서 군수 자리 이기면 뭐 할 건데? 응?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님, 아직도 저는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호남에서 이기면 뭐 할 건데? 나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응? 조국 혁신당이, 내가 진짜 조국 혁신당 걱정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호남에서 영광과 곡성에서 민주당을 꺾고 이기면 조국 혁신당의 미래가 있나? 난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누가 그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는지 몰라도 지금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영광 군수랑 곡성 군수를 차지하면 뭐가 남는데? 도대체 조국 혁신당에 뭐가 이득인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길 수 있겠죠? 워낙 뭐 민주당 후보랑 거기서 뭐 난타전이 벌어지니까 이길 수 있겠죠? 근데 한마디 해드릴게요. 이기는 순간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호남에서 민주당을 이기는 순간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경계합니다. 그걸 아셔야죠. 응? 나만큼 조국 혁신당의 동지애를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대표를 갈라치게 하는 세력들을 절대 못하게 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범민주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면 절대 조국당과 싸우면 안 됩니다. 나 진짜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겨서 남는 게 뭔데? 그 군수 자리 2자리 차지하고, 여태까지 조국 혁신당을 우군으로 생각했던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을 오히려 싸움의 길로 들어가게끔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태까지 좋아했던 조국 당대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그렇게 만든다는 걸 모르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 내가 만약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님이면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불리하더라도, 여러분들 원래 정치라는 거는요, 민주당이 항공모함이고 조국 혁신당이 쇠빙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좀 불리하고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여론조사 방식이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조국 혁신당 다 여론조사 방식대로 단일화를 하자고 하면 조국 혁신당 불리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 모릅니까?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가 많으니까 조국혁신당 후보랑 민주당 지지자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뽑자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이 불리한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받아들이는 조국혁신당은 선거 후보를 내지 못하는 조국 경선에서 지더라도 그 선거는 조국혁신당이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당이니까 후보를 내지 말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이 큰 집이라고 하면 큰 집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누가 봐도 자기네들이 불리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경쟁하는 그 조국혁신당의 모습에 또 한 번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몰라요? 그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나? 내가 조국혁신당에 책 사면 불리하고 우리가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에서는 지더라도 경선에서는 지더라도 나중에는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왜 그걸 모르나?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지금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광군수, 곡성군수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디테일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지역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답답하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죠. 영광에 사시는 분들이나 곡성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러나 그건 있어요. 그 영광에 사시는 분들이나 곡성에 사시는 분들은 민주당 후보가 너무 나쁘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 귀에도 들려요. 민주당에서 추천한 영광 군수 후보가 굉장히 나쁘고 그 지역에서 비판이 많다는 후보를 민주당에서 냈다는 소리가 있어요.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더 깨끗하고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만 물을게요. 조국혁신당은 영광과 곡성만 보고 정치할 거예요? 많은 여론이나 많은 민주당 후보나 범민주 진영의 사람들은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후보냐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자질을 보지 않아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좋냐 민주당의 후보가 좋냐 이거를 보고 이번 선거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명 있고, 왜 저렇게 민주 진영에서 저렇게 심하게 경선을 하냐라는 나쁜 따가운 시선을 봐요. 그 시선이 조국혁신당에게 좋은 시선으로 갈까요? 응? 안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좀 멀리 보고, 사실상 민주당 이중대 소리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2의 정의당이 돼요. 민주 진영에서는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들었더라도 민주당과 손을 잡고 국힘당과 싸울 때, 더 진보적으로 싸울 때 지역은 조국혁신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지역은 민주당 찍자는 소리가 다음 선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민주당과 경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면 조국혁신당은 다음에 그 정당은 없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민주당과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 우리는 정의당에게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절대 비례를 조국혁신당 다음엔 찍지 않아요. 이번에 왜 조국혁신당이 12석이라는 비례대표 후보를 얻었습니까? 지민 비조라는 마음에 와닿는 구호가 있었고, 두 번째, 윤석열 탄핵은 3년이 길다라는, 조국 민주당에서 먼저 꺼내기 힘든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줬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결국 조국혁신당을 찍어주는 사람들도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늘 착각을 합니다. 늘 착각을 해요.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저는 반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민주당과 자꾸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자꾸 민주당과 날선 갈등의 관계가 되면요, 물론 12석을 갖고 있는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고 자유죠. 처음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조국혁신당이 진짜로 다음 총선에서도 그 정당을 유지하고 살아남으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고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더라도 민주당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과 이 국민의힘과 이 정부에 의해 그 민주당이 먼저 정치적 부담을 갖고 먼저 개문발치하기 힘든 사안들을 조국혁신당이 싸우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이 선거는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 그 싸움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에게 묻고 싶어요. 영광과 곡성에서 민주당을 이겨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를 꺾고 조국혁신당이 영광과 곡성에서 얻으면 호남 전체가 와 하면서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군수 2명을 얻으면서 수백만 민주당 지지자들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살 길은 민주당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더 먼저 치고 나가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김건희 특검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부산 얘기 좀 할게요. 부산은요, 민주당 후보가 되든지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되든지 부산에서 지금 저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호남에 올인할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게 바랐던 수많은 민주진보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부산에 올인을 해야죠. 응? 부산에 올인을 해야죠. 왜 엄한 영광과 곡성에 가갖고 내전을 치르냐고요. 응? 지금 영광 곡성에 가갖고 민주당 후보랑 민주당 지도부랑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날선 뼈 있는 말들을 하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조국혁신당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양보를 하는 순간 겨우 정리됐던 수박 새끼들이 다시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할 거 뻔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영광이라는 자는 이낙연이의 고향이고 겨우겨우 처리했던 수박 새끼들이 다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면서 그쪽에 붙어갖고 다시 민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겁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조국 장관님 얼마나 모진 풍파를 겪고 지금의 국회의원까지 되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번 영광 그리고 곡성에서의 민주당과의 경쟁은 조국 장관님을 4년 동안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조국이 싫어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민주당을 이기는 게 조국혁신당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민주당과 경쟁에서 불리하지만 그런 불리한 경쟁을 받아들이고 민주당 후보와 당당하게 경선을 해서 여론에서 지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만 결국은 조국혁신당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응?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니까 그런 얘기 해드립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조국을 욕하지 않게, 더 이상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제2의 정의당이 되지 않게 그런 이미지를 주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영광과 곡성에서 민주당을 이겨서 도대체 얻는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힘당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10월 달이 오면 가을이 오고 날씨가 너무 좋지만 이 세 명에게는 가장 잔인한 계절이 바로 10월입니다. 그렇죠? 10월은 가장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국힘당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10월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는 소리가 김건희의 녹취가 국정감사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사실상 이게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야 막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은 어떤 게 있죠? 재보선이 있습니다. 재보선도 국힘당에게는 녹록치 않은 선거가 될 거예요. 강화도나 부산은 국힘당은 이겨야 본전이죠. 그렇죠? 호남을 왜 이 재보선이 국힘당에는 곤욕스러운 선거냐면요. 지금 재보선이 일어나는 데가 5군데입니다. 영광과 곡성 그리고 부산의 금정구청장 그다음에 강화군수예요. 강화군수 그리고 금정구청장은 국힘당의 강한 텃밭이죠.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가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사수를 하고 국힘당이 부산 금정구나 강화를 사수해야지 그냥 서로 본전치기 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 범민주 진영이냐 보수 진영이냐 좀 나눠지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 금정구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을 잡고 조정만 잘하면 나쁘지 않을 선거가 될 수 있고 지금 강화군수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이 엄청난 분열을 겪으면서 무소속으로 서로 나온다 그래서 이 또한 민주당은 지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선거였고요. 민심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죠. 누가 봐도 10월은 국힘당에게는 국정감사 그리고 특검 재표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엄청난 현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얼마 전까지는 재보궐선거는 중앙당이 지원하지 않고 지방에다가 맡길 것이다. 지방 어떤 그 지역당에다가 이번 보궐선거는 맡길 것이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요번에 뛰어들었죠. 이번에 중앙당에서 원래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한동훈이가 갑자기 부산에 가고 지원 유세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선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당대표가 여기도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내려오고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동훈은 뭐하냐라고 하면서 무능론 존재감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니까 이제서라도 여기저기서 부랴부랴 재보궐선거에 뛰어들어갔고 지금 한동훈이가 왜 당대표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더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다시 뛰어들었다라고 뒤늦게라도 만약에 선거를 지네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금정구청장 선거가 만약에 민주당이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부산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지형이 이겨버리면 한동훈 책임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어떤 지지층 결집을 해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의 독대 사실 24일 만찬 이후에 윤석열과 즉 용산과 국민의힘은 더 갭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여당의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을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드나? 좀 이상하지? 응? 무슨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더 힘들어 보여. 남북 정상회담도 실무자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날짜 잡아갖고 만나는데 이거는 윤석열과 한동훈 만나는 게 더 힘들어 보여. 너무 어려워. 개망신을 당해도 끝까지 한동훈이는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다시 한번 독대를 요청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용산은 기다려봐라 지금은 아니다. 도대체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용산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는 우리가 인정한 당대표가 아니야.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원희룡이었으면 그냥 물고 빨고 계속 만나갖고 난리를 쳤겠죠.
근데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건희가 이번에 원희룡을 밀었지 한동훈이를 밀었나요? 얘네들은 이거예요. 한동훈이는 우리가 밀었던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용산 입장에서는 한동훈도 야당인 거야. 한동훈도 야당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야당보다 한동훈이 이끄는 국힘당이 더 미운 거야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선거 끝나고라도 만났는데 한동훈이라는 안 먹잖아. 안 만나잖아. 그러면 왜 윤석열은 한동훈이의 독대를 왜 피하냐? 저런 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머리나 김건희의 대한민국의 실권자의 마음은 그냥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리고 김건희 그 검찰총장 대통령 부인의 마음은 그냥 한동훈이는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꼬마야. 그러니까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지. 동훈 씨, 저 새끼 고소해줘. 그러면 저 새끼를 지금 제가 고발 사주를 해갖고 고소하면 되는 겁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건 네가 잘하잖아.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알아서 지금 뭐 검찰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그냥 한동훈이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 잘하는 꼬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동훈이는 왜? 윤석열이가 당연히 김건희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걸 알죠. 그러면서 계속 한동훈이는 언론 플레이로 왜 만나달라고 하냐. 저는 꼬마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당의 대표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인으로서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언론에다가 망신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끊임없이 한동훈이가 독대 요청을 하려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볼 때는 얘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지만 이제는 한동훈이는 나는 공당의 대표이고 정치인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대해달라고 계속 사람들이 볼 때는 한동훈이 왜 저렇게 독대에 목매이지? 왜 한동훈 자꾸 저렇게 망신을 당하면서까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지? 아니죠. 이게 지금 한동훈이 입장에서는 정치인 한동훈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계속 윤석열과 독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과거에는 상명하복 체제의 검사 동일체에서 부려먹던 한동훈이 아니라 이제는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위치에 놓였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예요. 그럼 왜 윤석열이는 자꾸 한동훈의 만남을 피하냐?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응? 여러분들이 윤석열이야. 저 꼬마 새끼가 자꾸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지금 내가 굉장히 난처한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끄러. 저는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제가 일부러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과에게 안 만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의정 갈등 해소하자.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사과시키자. 이거죠. 그렇죠? 의정 갈등 해소시키자. 근데 정부의 입장은 이미 입시 2025년 입학 입시 기준이 나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김건희 문제는 윤석열한테 가장 당혹스럽죠. 김건희가 윤석열 말을 듣습니까? 봐봐요. 왜 윤석열은 한동훈을 만나지 않냐? 한동훈이가 갖고 있는 카드나 한동훈이가 얘기할 게 뻔해. 의정 문제, 김건희 문제를 여사님을 사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야이 네가 알다시피 내가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알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가 김건희 사과시켜달라는 거를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사과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어떡해. 안 그래요? 윤석열 입장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보, 지금 여사님, 동훈이가 와서 당신이 좀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전했는데 어떠신가요? 했다가는 그냥 뒤지거든요, 그날 밤에. 야, 이 등신 새끼야,
막 별 얘기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막 뭐 들고 그러면 어떻게 아예 입을 못 깨는. 그럼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사에 나오잖아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한동훈이의 카드가 뻔해. 의정 갈등해서 김건희 여사를 사과시키자. 그 얘기를 들으면 윤석열이가 의정 갈등 문제는 이미 우리 입장을 얘기한 거고 여사의 문제는 네가 지금 이렇게 건방져 보일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는 독대를 통해서 얻을 수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독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동훈이는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일단 윤석열과 독대가 성사되는 순간 과거에 상급자와 하급자 그 다음에 어떤 보스와 꼬봉 이런 관계가 아닌 이제는 여당의 대표로서 윤석열과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한동훈이 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는 대통령과 독대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망신살을 당하면서까지 대통령을 만나갖고 나의 의견을 즉 민심을 전했다. 그 다음부터 변하지 않는 거는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독대를 통해서 한동훈이는 분명히 끝나고 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지만 일단은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의정 갈등 문제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대통령실의 어떤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언론에다 대고 오늘 대통령과 만나갖고 큰 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라고 이 새끼는 떠들 거 아니야.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그 이후에도 윤석열과 한동훈의 독대 이후에도 여태까지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고 김건희는 사과하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동훈이는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것 같이 국민들의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면죄부가 되는 거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망신사를 무릅쓰고 결국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전달했는데 바뀌면 어떻게 되죠? 바뀌면 한동훈 움직이지 않던 윤석열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당대표의 리더십으로 부각될 것이고 한동훈은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윤석열을 만나는 순간 민심을 전하게 거부를 당해도 민심을 전한 것이고 만약에 한동훈 말대로 의정 갈등 문제가 해결되면 고집불통 독단의 윤석열을 한동훈이 움직였다. 이게 되는 거죠. 한동훈은 전혀 손해볼 게 없으니까 계속 윤석열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한동훈, 윤석열 움직이는 리더십 발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보다 지금 이 독대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모를까요? 알죠. 제가 만나갖고 꼬마랑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꼬마가 아무리 저에게 하라 그래도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넘버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독대가 쉽지가 않은 게 그냥 윤석열은 그냥 백기투항을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건방지게 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형님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형수님 잘 지키고 형님 5년까지는 이상 없이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걸 원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딴지 걸잖아. 국민보다 중요한 거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얄밉게 톡톡 던지니까 이 새끼가 그러면 깨갱.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얼마나 그 불편하냐면요. 얼마나 얍삽하냐면요. 여론이 막
막 윤석열 비판할 때는 여론의 편에 딱 서갖고, 여론의 편에 서갖고 윤심과 좀 차별화를 하려고. 지금 국민들이 어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여론에서 윤석열 막 욕할 때는 여론 편에 서갖고 막 했다가 갑자기 용산에서 이런 개 하면서 경로했다라고 한마디 나오면 조용히 해요. 다시 제자리로 가갖고 이재명 당대표 공격하고, 그쵸? 용산에서 경로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 욕하고, 그 안에 민심이 지금 이상하다라고 하면 윤석열 욕하고. 그러니까 여기 한 발짝 담궜다가 용산이 어떻게 나누는지 이 새끼가 그러면 깨갱. 그러니까 용기도 없고 당대표서 뭐 차별화도 없고,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론의 눈치를 갖고 요거는 제가 뭐 받아버려도 이기겠다 싶으면 한번 받고, 용산이 분노했다라고 하면 뒤로 물러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가 현재 그런 입장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 오늘 현재 한동훈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김건희. 지금 김건희 특검 10월 5일 제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이 여러분들 언제 통과됐죠? 한 15일, 최장 10월 4일까지 잡고 있을 수 있죠. 최장 10월 4일까지 윤석열이가 잡고 있을 수 있대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10월 5일날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민주당에서 10월 5일날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2년 지방선거만 개입했습니까? 이번에 이원모 2024년에 총선 개입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0월 12일까지야. 만약에 선거법 공소시효가 걸려있지 않으면 좀 들고 있다가 늦게 해도 되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게 아무리 늦어도 5일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특검이 만약에 통과되거나 그러면 법안 공표가 5일 걸려. 법안 공표가 5일 걸리기 때문에 5일날 통과시켜야지 10일까지 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특검을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제 공소시효를 보고 최대 끌다가 10월 4일날 금요일날 넘겨주면 민주당이 5일날 바로 토요일날 열어갖고 재표결을 한다라는 전략이에요. 또 한편에는 뭐냐면, 10월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감사가 있죠.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되든지 국정감사 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을 붙여갖고 여론을 흔들고 국정감사에서 특검 거부한 거를 다시 한번 질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포석이 있어요. 첫째, 10월 5일날 만약에 특검을 올려갖고 통과시키면 다행이지만, 통과가 안 되면 이거를 윤석열 심판론으로 해서 부산과 강화 재보선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정감사 안에서 다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들을 국감에서 이제 김건희의 목소리가 노출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월 5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국감 한창 준비하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감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공격수들의 시간이에요. 국감은 집권 여당은 수비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국감에서 어떻게 집권 여당이 맞을 때 잘 맞냐가 그 정권의 어떤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쵸?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5일날 민주당이 재상정을 하면 국힘당 애들 전부 집결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는 순간 통과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본회의장에 국힘당 애들이 주말인데 김건희 때문에 다 모이게 하는 거야. 민주당이. 분모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 과연 김건희 특검법 저번에는 필리버스터까지 안 했는데 토요일날 김건희 특검 재표결을 야당이 밀어붙여갖고 과연 이탈자들이 몇 명 나오고 왜 8명만 이탈하면 가는 거거든. 응? 근데 보세요. 국힘당에서 지금 어떤 소리가 나온 줄 아세요? 언제까지 김건희 막아내느라고 맨날 자기의 이 흑역사가 국감에서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데 5일날 국감은 7일날 시작하는데 5일날 김건희 재표결을 몰아붙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국힘당은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이번 막는다고 끝이 아니거든. 만약에 이거 재부결되면 어떻게 되죠? 이명수 기자나 지금 발의된 법 있잖아요. 현재 김건희 특검법이 2번째 발의가 됐잖아요. 여기에는 저게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김건희의 디테일한 공천 개입과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 취재가 저번 주에 까졌기 때문에 2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에 있는 이원모나 김건희가 구체적으로 국정농단이나 선거 개입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세게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민주당에 지금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제가 처음에는 이런 의견을 물어봤어요. 좀 이거 전략적으로 좀 김건희 특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쪽에서 분열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들고 있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제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아니다.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걸려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2024년 이 선거법 위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다시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가 구체적인 선거법이 왜 그러냐면 그러면 만약에 공소시효 지나갔고 어차피 다시 발의해도 이거 선거법은 못 묻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특검에서 다루면 된다는 거야. 특검에서 이거를 조져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만약에 부결당하잖아요. 부결당하면 바로 올린대요. 민주당은 부결당하면 바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선거법 지금 민주당은 부결당하면 바로 올려버린대요. 다시 발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한숨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가장 한숨 나오는 사람이 국힘당이에요. 국힘당이에요. 또 언제까지 막아야 되나? 그렇죠. 제가 그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번에 한번 10월 5일 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2번째 재표결을 붙이면 또 저쪽에서 만약에 친한계가 8명이 이탈을 하게 되면 통과가 되면 다행이지만 저는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부결된다고 칩시다. 부결되면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10월 10일이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면 국힘당 안에 의원들이 자유롭게 되죠. 그렇죠? 국힘당 의원들이 자유롭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는 김건희나 윤석열 검찰 신경 안 쓰고 윤석열보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보장된 임기가 더 많이 남으니까. 이제 이 선거법 위반으로 피해만 가면 기소만 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하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아직 3년도 더 남았는데 윤석열의 임기보다 더 많이 남으니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다시 올린대요. 근데 분위기가 어떻게 왜 국힘당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김건희 사건이 지금 조중동뿐만 아니라 일파만파로 터지고 있는데 또 투표장 가갖고 반대를 차라리 어차피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차라리 통과시켜버리고 이번에 끝내자라는 분위기도 일부 친한계 의원 중에서는 언제까지 반대만 할 텐가.
언제까지 반대만 할 텐가. 그냥 이번에 어차피 재표결은 무기명이니까 이번에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고 우리 정치하자 이제 이런 난감한 지금 토요일이라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 한다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더 난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 검찰이에요. 지금 검찰들이 얼마나 난감하냐면, 지금 속속들이 이제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이 검찰이 수사를 다 해놓고 뭉갰다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1차 주가 조작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는 이거 공소시효 지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1차 주가 조작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 거는 1차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김건희가 돈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1차 주가 조작 사건과 2차 주가 조작 사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나누는 방법만 알려줄게요. 1차 주가 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개월간 거의 한 7개월 동안을 2009년 12월, 2009년 말부터 2010년 7월까지를 1차 주가 조작이라 그래요. 요때 별로 재미 못 본 거. 이때는 이 선수가 플레이어가 누구였냐면 이종필이었어요. 이종필. 근데 돈을 못 먹으니까 2차 주가 조작은 언제냐면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바뀌면서 2010년 7월 이정필에서 이종호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정필. 걔는 1차 주가 조작 선수는 이정필이가 2010년 7월까지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못 먹으니까 2차 주가 조작이 바로 그의 선수가 바로 7월 달에 바뀌어요. 이때부터 이제 2차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때는 거의 2011년 2년 이상을 주가 조작을 한 거예요. 2년 이상을 2년 이상을 주가 조작하면서 이제 꿀빵 거죠. 김건희 9억, 뭐 최은순 16억, 그러면서 뭐 23억.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가 조작 2년 동안 도이치모터스만 했을까? 이거 특검 가면 여러 가지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가 조작 사건은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2차 주가 조작 사건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그래서 이게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검사들이 지금 이게 난처하냐? 사실 이거 모든 총대를 누가 메고 있냐면 이창수예요. 김건희 명품 사건은 사실상 이제 무혐의 결론으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죠. 근데 이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여기저기서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이 2021년도에 수사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던 자료들이 그동안 밖으로 터져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창수가 이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무혐의 처분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려고 이창수를 안 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그쵸? 들이받았잖아요. 그쵸? 보고를 거부하고, 그렇잖아요. 사실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박정훈 대령이 죄명이 뭐죠? 항명죄예요. 응? 항명죄잖아. 봐봐요. 이창수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어떤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던
이원석을 총장 패싱했죠. 이원석 총장을 패싱하고 이창수가 지 맘대로 수사하고 나중에 보고했잖아. 검사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는데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중앙지검장이 이런 일을 역대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검사들이었으면 이창수는 항명죄로 이미 잡혀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검찰총장이 버젓이 있는데 이창수가 검찰총장 패싱하고 지네끼리 수사해갖고 이렇게 했다? 원래 이창수 이거 오히려 이창수가 항명죄죠. 근데 왜 옷은 이원석이가 벗고 이창수는 남아있을까? 물론 이원석이가 임기가 다 돼서 옷을 벗었지만 왜 이창수는 아무 이상이 없을까? 검찰총장보다 더 큰 뒷배가 있으니까 이창수를 못 건드리겠죠. 그쵸? 검찰총장 이원석보다 더 큰 힘이 이창수 뒤에 있으니까 이창수가 총장을 패스팅할 수 있었고, 총장을 패스팅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죠. 왜 검찰이 지금 사실 잣됐냐면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1심 그리고 2심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1심에서 유죄 받았던 사람들이 2심에서 항소를 했었잖아. 그 항소심 내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건데 검찰은 아직도 저쪽 똑같은 주가 조작범들인데 저쪽은 1심, 2심이 끝났어. 근데 아직도 검찰은 김건희를 기소할 건지 말 건지도 정하지를 못했어. 검찰은 이거를 언제까지 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조만간 검사들은 이 결단을 안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점점 오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지금 항소심, 즉 2심 항소심이 선고가 벌써 17일이 지났어. 거기서 손건이라는 쩐주는 유죄를 받았어. 여태까지 검사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뭉갰어요. 손건이라는 쩐주가 2심 사건 재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겠다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검사들이 왜 너희들 김건희는 왜 처분 안 하냐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2심 사건 손건희 씨의 법원 판단에 따라서 기다려봤다가 김건희도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온 거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번 주 적어도 조만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1, 2심 재판부는 김건희의 통장이 총정 매매로 쓰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김건희가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 콜검할 때 경호처에서 수사받을 때 제가 다 거래했어요. 제 통장은 제가 관리했어요. 이거 왜 이랬을까? 이것도 이거를 알아야 돼. 왜 김건희가 얼마 전에 그 1, 2심 재판부는 김건희의 통장이 최은순과 김건희의 통장이 시세 조정, 즉 통정 매매에 사용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김건희가 지금 얼마 전에 그 7월 달에 그 경호처에서 조사받을 때 자기는 통장을 내가 관리했다라고 왜 얘기했냐면요. 1, 2심 재판부와 사건을 분리시키기 위한 거예요. 나는 손건희는 저쪽에다가 통장에 사용되는 주식 계좌를 줬지만 나는 내가 관리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재판부의 어떤 판단도 사실상 그러니까 헌법 위에 김건희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김건희 통장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김건희는 나는 아니다. 오히려 재판부의 판단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을 그으라는 거야. 손건이나 도이치나 얘네들이랑 아니다. 나는 내가 관리했다 통장. 그 재판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김건희가 7월 검찰 조사에서 자기는 직접 2010년 5월 이후로는,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 거의 끝날 무렵 이후에는 내가 계좌를 직접 운영했다. 이건 뭐냐면 2차 주가 조작 세력들과 자기와의 관련성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1, 2심 재판부는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모두가 김건희 통장이 동원됐다라고 판단했는데, 자기는 1차는 내 통장이 사용됐지만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제일 두려운 게 2차잖아. 1차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2차 주가 조작 세력들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사건을 여러분들 보셔도 이창수, 왜냐면 현재 검찰총장 심의정이 됐지만 검찰총장 심의정에게는 현재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없죠. 예전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할 때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왜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 지휘권이 없냐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고,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으면 자기 와이프 수사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님이 윤석열은 이 사건에서 빠져라! 라고 해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권에 대해서는 배제시켰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박범계, 그 다음에 김오수, 그 다음에 여러 걸 거치면서 이걸 복원시키지 못한 거는 좀 그렇지만, 최근에 이원석 총장이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신청을 했더니 박성재가 안 돼 그랬어요. 최근에 이원석에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새로운 검찰총장 심의정에게는 만약에 심의정이가 윤석열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나한테 다시 수사권을 달라라고 하면, 이거는 만약에 이원석은 안 되고 심의정이는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용산과 검찰이 더 웃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심의정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심의정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면서 그냥 이창수에게 결론을 맡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크다고 봐요. 왜냐면 심의정이 괜히 법무부 장관한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복원시켜달라고 했다가 용산이 오케이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안 돼 그러면 또 망신당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창수가 이 사건에 대한 이제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만약에 이창수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친정검사라고 불리는 이창수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종결을 내릴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 내에서 불공정 수사라는, 검찰총장의 어떤 사인도 없이 이렇게 이창수 마음대로 하는 거는 여태까지 없었다, 이런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창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제가 좀 알아보면, 김건희든, 그러니까 손건희가 이번에 방조 혐의로 걸렸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2심에서, 항소심에서. 이창수 입장에서는 방조 혐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딱 맞아 들어가죠. 김건희가 2010년 5월부터 나는 내 주식 통장은 내가 관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이론으로 이창수는 제가 볼 때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좀 동요가 있대요. 여태까지 윤석열과 같이 했던 특수부 검사들도 지금 사실상 윤석열과 등을 척졌죠. 이 사건을 이대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 검찰 조직이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 왜? 요즘 나오는 자료들도 보고 여태까지 검찰이 이렇게 꼼꼼하게 수사를 해놓고도 이제 와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니까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는 사실상 무리다. 더 수사가 필요하다.
어설프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고, 사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벌였는데 그 모든 김건희 특검의 책임이 마치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김건희가 맞을 화살을 검찰이 만들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도 있다라 그래서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거 왜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스스로들이 위기에 처하면서까지 오로지 김건희를 봐주고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나. 결국은 이 사건 뭉개다가 오히려 이제 막판까지 와버린 거죠. 그 막판까지 뭐냐? 얼마 전에 도이치모터스 쩐주였던 손건희 씨가 유죄를 받으면서 검찰의 논리가 다 깨진 거예요. 왜 검찰은 아직까지 김건희를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냐? 2심 그러니까 이창수 지가 여러분 잘 봐요. 이창수가 왜 난감하냐면 이 공소장 변경 저번에 얘기해줬잖아. 지금 그 전 검찰이 기소할 때는 김건희가 뭐죠? 이 쩐주 있잖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방조 혐의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 김건희가 그 전까지만은 방조 혐의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창수 취임할 때 바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해요. 김건희 과거 수사팀에서 이창수가 취임하자마자 공소장 변경을 해갖고 방조죄를 추가를 했는데 이창수가 뭘 알아? 거기에다 사인을 해버린 거야. 이창수가 사인했기 때문에 이 방조죄도 김건희한테 현재 적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창수는 당연히 그 손건희라는 뭐죠? 그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무죄가 날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대통령실도 똑같이 통장을 빌려준 김건희 씨나 손건희 씨나 1차 그러니까 손건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 손건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거예요. 유죄로. 그래서 여태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손건희 씨랑 김건희 씨랑 똑같은 통장을 줬기 때문에 손건희가 무죄면 김건희도 무죄라고 떠들었었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태까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떠들었어. 손건희가 무죄면 김건희도 무죄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 손건희가 유죄가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럼 대통령실 말대로 하면 손건희가 유죄면 김건희도 유죄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당혹한 거야. 당연히 손건희가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항소심에서 손건희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바람에 검찰의 논리나 용산의 논리가 다 깨져버리면서 검찰이 지금 사실상 수세에 몰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운 사건이지만 여러분들 좀 단순하게 공소장이 변경돼 갖고 김건희가 방조죄도 추가됐는데 그 추가에 공소장 변경 사인한 게 이창수였고 현재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창수예요. 검찰총장이 배제됐기 때문에 지가 사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를 자기가 무죄로 다시 불기소 처분하기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국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저 이전 있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감사원이 1년 8개월 동안 깔아 뭉갠 거를 아마 엄청나게 이제 조질 겁니다. 감사 실시를 결정을 해놓고 실제로 관사 이전 감사원에서 실제로 나가보지도 않고 사실상 감사 실시 이렇게 통지를 해놓고 안 나간 건 뭐죠? 허위 공문서까지 하고 이거는 아마 감사실 이번에 연락 깨질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감사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21g 들어봤죠.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공사했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인테리어 업체가 대통령실의 용산에 증축까지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죠. 관저 공사를 21g. 이거는 아마 크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이나 21g 사장이나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생각해봐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해주던 업체면 김건희랑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응? 아저씨 여기 인테리어 좀 잘해줘. 좀 우리 좀 싸게 해줘. 내가 일거리 많이 줄게.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얘가? 응? 대통령 부인 되기 전부터 아저씨 우리 여기 사무실 인테리어 좀 해줘. 내가 여기저기서 인테리어 많이 줄게. 100%입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공사했던 업체가 바로 21g이에요. 이 21g이 결국은 김건희가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 자격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도 한 겁니다. 다 까집니다 이거. 안 까질 것 같죠? 다 까져요. 응?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까지면 누가 살아남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2차 주가 조작 애들이 전부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자기가 갑자기 7월 달에 이창수 사단 불러갖고 경호처에서 조사받을 때 지 통장은 자기가 2010년 5월부터 관리했다. 왜 그랬냐면 법원 판단이 그걸 유죄로 봤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갑자기 7월 달에 근데 이 사실을 검찰이 숨겨온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창수 검사 이창수 사단 애들이 경호처 가갖고 이 내용을 김건희 5월 달에 2010년 5월 달부터는 본인이 통장 관리 이 내용을 현재 어떤 공소장이나 수사팀이 뭐 이쪽에 이제 까준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가 왜 이런 발언을 했냐? 2차 주가 조작 새끼들은 대부분 유죄가 나왔거든요. 이종호도 1심 유죄, 2심 유죄 다 나왔잖아요. 송건호도 유죄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는 2심의 주가 조작 세력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다. 나는 내가 직접 관리했다. 통장. 그렇게 선긋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주문했다. 뭐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래 못 가죠. 네. 참 제가 여러분들 왜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르지 않았어요. 김건희 대통령이 뭐길래 대한민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마지막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대한민국의 진짜 중요한 어떤 권력을 감시해야 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경찰, 검찰, 권익위, 감사원 모두가 김건희를 위한 나라, 김건희 살리는 나라,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화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어디서 개 나대고 있냐고. 그냥 모든 기관이, 모든 권력기관, 대표적인 게 검찰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제치고 제1당으로 보이고, 그렇죠? 윤석열 정부 시키는 제1당은 실질적으로 검찰당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해야 되는 감사원은 김건희 용산 관저 이전에 수많은 비리와 제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묻어버리고 1년 8개월째 실사조차도 안 나가고, 대한민국 권익이라는 거는 전 국민이 보는 김건희가 뺑 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는데도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이런 허망한 소리라고. 저는 이게 진짜 대통령이 아닌 자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아닌 자가 비선이
김건희도 비선입니다. 그쵸? 정상적인 권력을 국민들이 김건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비선 실세죠. 실세 중에 실세.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 방송 당무 개입 편, 그 다음 주는 아마 인사 개입이 나올 겁니다. 내일 서울의 소리 방송 9시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내일 장혜수 기자, 이명수 기자가 취재한 거 서울의 소리 저널리스트 동시 송출하니까 많이 봐주시고, 장혜수 기자는 저희가 화요일날 모시고 이명수 기자는 다시 이 취재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수요일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바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님이 무슨 얘기하면 좋은 거구나, 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실 거예요. 어렴풋이. 명예훼손 사건을 친고죄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윤석열을 겨냥한 거예요. 왜 윤석열을 겨냥한 거냐면,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뉴스타파 기자들과 어떤 민주 진보 언론들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압수수색을 당하고. 근데 그게 윤석열이 직접 고발한 게 아니라 어떤 그 보수 성향의 관변 시민 단체 같은 애들이 제3자 고발을 통해서 한 거예요. 제3자 고발을 통해서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친고죄. 만약에 윤석열이가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바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친고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친고죄로 명예훼손 사건은 바꿔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 윤석열을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고발 사주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다고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명수 기자의 어떤 녹취에. 그래서 저도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을 당해봤습니다. 왜 당했냐? 제가 여러분들 경찰 조사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었죠? 한동훈도 똑같은 놈이에요. 한동훈 팬클럽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저를 고소했었습니다. 한동훈 팬클럽이라고 하는 놈들이 저를 고소해갖고 제가 경찰 조사를 받는데 내가 물어봤죠. 이거 한동훈이 동의한 거냐? 경찰이 끄떡.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보수단체가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뉴스타파를 고소를 해도 경찰은 대통령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거 대통령이 수사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통령실에서 수사해달라. 대통령실에서 수사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수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명예훼손 사건은 친고죄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실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이가 지 팬클럽들이 나를 고소했지만 저는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정치에 관심 많다 보니까 김건희 뉴스나 뭐 윤석열 뉴스나 한동훈 뉴스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김건희 뉴스나 한동훈 뉴스, 윤석열 뉴스에도 촉각을 세우지만 얼마 전에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는 중 어떤 경향이 있던데, 세수 펑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세수 펑크 문제를 다루냐면, 이 세수 2년 연속 세수가 이번 작년에 거의 54조인가 펑크가 났고, 올해가 29조, 거의 30조 가까이 펑크가 나갔고, 86조, 작년에 52조, 작년에 56조, 올해에 거의 30조, 2년을 합치면 거의 86조가 세수가 펑크가 났는데, 이게 여러분들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심각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면 안 되냐면, 이거는 기재부의 어떤 예상 세수의 그 수치가 어긋난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계획된 예산도 못지않은 인간들을 공무원 자리에 앉혀놓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의 기상청에서 내일 날씨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막 벼락치고 막 천둥치고 폭풍이 오면 그 사람들 징계 먹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기재부도 내년 세수 예상치를 계획된 예산을 잡아갖고 국가의 지출과 수입을 정확히 알아야지 나라의 살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기재부가 세수 재축의 결과가 너무 빗나간 거예요. 이거 왜 이유는 우리가 다 알죠. 초부자들의 감세, 특히 법인세의 감세, 그 다음에 상속세나 어떤 여러 가지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가가 세수가 결손됐어요. 근데 이 정부가 세수 결손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세수 빗나간 적 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왜 빗나갔어요?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거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세수를 예측하지 못한 기재부가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돈이 오히려 많이 거쳐서. 그 왜 그랬냐면 그만큼 내수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수가 그만큼 살아 있었고 소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가 왜 심각하냐? 세수 결손에 따라서 지금 뭐 국가 재정이 굉장히 빠듯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나 했더니 씀씀이를 줄인다는 거야. 국가가 씀씀이를 줄인다는 것은 복지 예산에 투입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들을 줄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내수 경기가 더 침체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세수 결손도 어떻게 보면 부자 초부자 감세의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걷어들여야 되는 기본적인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의 예산 추계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경질당하지 않아요. 2년 연속 펑크가 났는데도.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늘 윤석열 정부는 국가 채무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죠. 문재인 정부 때 5년간 400조의 어떤 국가 채무가 증가가 돼갖고 나라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윤석열 집권 3년간 국가 채무가 210조 증가했어요. 자기네들은 국가 절대 어떤 그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그렇게 5년간 400조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라고 하더니 이 인간들도 지금 210조 이렇게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랑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죠. 문재인 정부 때는요. 코비드19라는 전 세계의 어떤 전염병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방어를 잘하면서 내수를 살리는데 정말 모범적인 세계적인 코로나 어떤 모범적인 대응 국가였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오히려 코비드 때 부동산 경기까지 사실 막 치솟는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일본은 거의 국가 채무의 2배에 달하는 돈들 막 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재부가 국가 채무는 30% 정도의 제한선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 채무가 늘어난 이유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인간들 하는 거 보면 정부가 돈을 안 쓰고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국가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누가 다 쓰니 이 돈? 허구한 날 해외에 가갖고 헛질할 떨고 그러고 오니까 그러면 제가 좀 윤석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 정부가 그럼 왜 해결을 못하고 있냐면요. 증세 없는 복지 없듯이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 딴 거 없어요. 삼중고 현상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고환율, 고물가, 그 다음에 고금리. 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어떤 국민들이잖아요. 일단 국가가 과감하게 오히려 돈을 풀어서 내수 경기를 진정시켜 갖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이 돌게끔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곳간을 확 닫아버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기본적인 게 바로 민생지원자금이에요. 민생지원자금 25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돈이 만약에 시중에 풀리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00만 원이거든요. 그 일시적으로라도 사실 그 지역 경제나 활성화가 확 돼요. 결국은 이게 내수 경기가 돌고 돌다 보면 세금도 더 거치게 되는 것이고 멀리 보면 그게 더 좋은 거 투자거든요, 일종의.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해결을 하지 못하냐? 국회랑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지금 어떤 그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국회와 손을 잡고 어떤 식으로 조세 정책을 펼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세금을 더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을 국회와 손을 잡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죠? 국회를 적대시하고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국회와 협의를 해서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른 거죠. 국회에서 입법 사항을 통해서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수 문제, 지금 현재 굉장히 낮춰져 있는 법인세도 다시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게 다 국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국채 발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무능한 정부가 결국은 오죽하면 동아일보에서 일반 가정집도 이렇게 예산을 그리고 일반 가정집도 이렇게 지출과 예산을 틀리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했는데 유독 조선일보만 뭐라고 썼냐? 정부가 씀씀이를 더 줄여라. 씀씀이를 더 줄인다는 것은 조선일보 나온 얘기예요. 진짜 원인은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에서 벌어진 건데 방향성을 잘못 잡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체코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돌아온 지 며칠 됐잖아요.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체코에서 돌아와서 사실상 자기는 원전 수주했다라고 하면서 국정 반등, 지지율 반등 이런 거를 좀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보면 이건 제2의 국감용이에요. 이건 제2의 국정감사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우리가 원전에다가 우리가 체코에다가 원전을 지어주냐? 이걸 왜 국감을 해야 하냐면 체코가 우리한테 부탁을 해서 원전을 우리나라 기술로 건설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형태가 윤석열이가 궁지에 몰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체코에다가 원전을 쥐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진짜 분명히 이거는 이면 계약이 저는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뭐냐? 어떤 식으로 체코의 자금이 조달되느냐.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이 체코에게 돈을 구워주기로 했는 100% 이런 짓거리들은요. 이면 계약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체코 원전 저렇게 매달리는 걸 보면 안 봐도 뻔하다. 벌써 우리나라가 돈 다 대주고 우리가 지어준다 그러고 제발 우리가 원전 사업 딴에 따가고만 해달라. 이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하고 갈게요. 지금 일본에 지금 총리가 여러분들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이시바 시게루 이 총리가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제102대 일본 총리직에 오르는데 이건 좀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이시바 총리라는 사람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쪽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들이 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의 극우파가 아니라 온건파예요. 온건파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칫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윤석열 스타일은 일본의 극우들과 딱 맞는 뉴라이트와 윤석열 일본의 극우들이 손잡고 역사 왜곡 전쟁을 하고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시바 차기 총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일 과거사 문제에도 굉장히 전향적인 사람이었고 예전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 늘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사과랑 끝까지 한국 정부에게 일본 정부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 예전부터 이시바는 그 아베나 이런 극우 정권들과는 반대의 길을 굉장히 갔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어떤 일본의 총리가 자세가 나올 수 있는지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역대 일본의 자민당 출신의 극우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어떤 게 위험성이 있냐면 이 사람은 일본이 스스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굉장히 군사력에 대해서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보유해야 되고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역사관은 우리나라에게 끊임없이 대한민국에게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고 야스쿠니 전범들의 어떤 친사 참배는 부정적이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나 일본의 군대를 확장하는 그 다음에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안보 문제에서는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 있어요.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런 건 있어요. 여태까지 아베 같은 인간은 아니다. 아베 같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에 있어서 왜곡하고 그런 인간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은 믿을 수가 없다. 권력을 잡으면 변하는 게 일본 놈들이니까 절대 믿지 말아라. 일본에 누가 됐든 절대 믿지 말아라. 근데 저거는 좋죠. 만약에 이럴 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윤석열 정부는 누가 일본의 총리가 되든지 끌려갈 놈이죠. 만약에 이제 윤석열 빨리 끌어내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런 성향의 일본 총리에게는 일본 총리로서 사과를 요구를 받아낼 수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일본에 어떤 놈이 오든 뭐 조시다가 오든 아베가 오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당당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당당한 자세를 보이면 그 말이 안 통하면 일본과는 관계가 냉소적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일본이 그거에 응해서 역사적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어떤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그러면 보다 나은 한일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지금 뭐 차기 총리 이시바가 됐다 그래서 그 어떤 과거 아베보다는 조금 진일보적인 한일 관계의 어떤 사죄와 반성 이런 것들을 과거에 얘기했던 점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흐리멍텅하고 조선 총독부의 제10대 조선 총독부의 같은 발언들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 굳이 일본의 차기 총리가 어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누가 아까 트럼프를 얘기했는데 그래요. 트럼프랑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좀 비교 한 번만 하고 본격적인 심층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트럼프는 극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트럼프는 미국으로 치면 극우예요. 그렇죠? 윤석열도 극우예요.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극우예요. 윤석열도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극우예요. 근데 윤석열과 트럼프가 똑같은 극우래도 뭐가 다르냐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똑같은 뉴라이트라고 합시다. 새로운 보수, 극우. 윤석열도 뉴라이트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트럼프의 뉴라이트 사상은 신자본주의의 병폐, 종말과 함께 이제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그러니까 자국의 우선주의, 자국의 국익을 위하는 트럼프가 결국은 그동안 미국 러스트벨트를 통해서 그 백인 어떤 그 중저층 노동자들의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세계의 경찰 노릇보다는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미국 국민들에게 쓰여져야 된다는 극우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심한 미국에서 미국의 어떤 극우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 라이트예요. 여태까지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무한 경쟁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그거 안 하겠다.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을 쓰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보수의 그 어떤 트럼프의 공약이 그게 먹히면서 트럼프가 대통령까지 됐었던 거. 윤석열은 뉴 라이트지만 우리 미국의 트럼프와는 전혀 비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윤석열은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신종 포퓰리즘이죠.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그래서 거기에 열광을 했던 거고 윤석열은 뉴 라이트 안에서도 저쪽 올드 라이트에 속해요. 때늦은 반공, 그렇죠? 반공과 이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뉴 라이트 안에서도 윤석열은 비판받아요. 윤석열은 뉴 라이트 안에서도 비판받는 그런 거고. 그 봐봐요. 윤석열,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세금을 쓰겠다고 하면서 친노동자적인 발언도 하잖아요. 윤석열은 어때요? 노조는 때려잡아야 된다. 노란봉투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채가 들어가고 허우적대는데 부자들은 감세를 해주고, 응? 특권과 반칙이 향후하는 기득권들의 보호를 해주고, 응? 이런 것들을 보면 민생 고통과 내수 이런 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과 뭐 트럼프를 뭐 둘 다 뭐 어떤 극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는 윤석열은 적어도 봐봐요. 가장 큰 차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윤석열과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트럼프는 대중의 지지를 받잖아. 그쵸? 이제 이해가 가시죠? 트럼프는 적어도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 후보에서 지금 1위냐 2위를 쌓아내고 윤석열이라는 극우는 대중의 외면을 받으면서 지 혼자 나홀로 가는 어떤 극우의 독재자적인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게 가장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호응, 윤석열은 대중의 외면을 받는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네, 오늘의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의 단신은 여기까지.